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만남의 김영기입니다. 경기도 내에는 수많은 대학이 있습니다만 여성이 총장인 대학은 많지 않죠. 오늘은 협성대 최초의 여성 총장으로 취임하여 세간의 화제를 모은 분이 있어 만나보려 합니다. 총장이면서 중견 시인이신 최문자 총장이 그분인데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제6대 협성대 총장으로 취임한 최초의 여성 총장. 또한 첫 내부 교수 출신이란 점에서 더욱 이슈가 되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최문자 협성대 총장이다. 그동안 수백여 편의 시를 발표한 중견 시인이기도 한 그녀는 최근 5번째 시집을 내놓고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행정가인 총장과 시인의 역할까지 훌륭히 소화하고 있는 최문자 총장을 만나보자. 날이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네, 많이 바쁘셨죠? 예. 네. 저희들이 좀 부지런히 움직여서 취임 축하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취임하신 소감을 좀 듣겠습니다. 네, 아주 무척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냥 심하게 말하면 물 한 모금 마실 새도 없이 이렇게 뛰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 이렇게 바쁘다가 정말 4년 후에는 내가 나를 찾을 수 있을까? 정말 이게 잘하는 일일까? 이렇게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이 그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네. 그럴 정도로 바빴습니다. 일단 먼저 학교에 대한 소개를 듣고 싶어요. 수원을 중심으로 화성시도 대학이 많잖아요. 네. 우리 협성대학교는 어떤 대학일까요? 네, 협성대학교는 이제 많이 알려진 대학인데요. 이 창학 이념이 기독교 정신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제적으로도 이 감리교 교단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협성대학이라면은 목회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고, 이 간단히 말하자면 소강대학이라고 할까요? 이 작지만 매우 알차고 강한 대학, 그리고 아주 내실이 있는 대학. 그래서 학생들도 왔다가 처음보다는 나갈 때 굉장히 어떤 긍지를 가지고 좀 마음 좀 만족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좋은 대학입니다.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대학이군요. 네네. 그래서 미래를 만드는 네. 대학이라고. 총장님께서는 협성대학의 최초의 여성 총장이시고 네. 또 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네. 교수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그 전체 대학에서 그 신학과가 있는 그런 신학대학에서 뭐 장로교, 감리교를 막론하고 여성 총장은 없었어요, 이제까지. 그래서 최초의 여성 총장이 기독교 대학에서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상당히 좀 마음에 부담이 되지만 또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큰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당연시 여기는 총장님. 네. 그러고 보니 그 취임사에서요. 네. 어머니보다는 연인 같은 총장. 네. 이런 그 독특하면서도 네. 참 그 쉽지 않은 그런 네. 포부를 말씀을 주셨어요. 어떠한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고 어떻게 총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실지 네. 그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연인 같은 총장이 굉장히 어떤 이 모임에 가서도 연인 총장 오셨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파급 효과가 크거든요. 네. 그 이유는 제가 연인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 어머니 하면 어떤 모성성 때문에 이 여성성이 사라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 모성성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포용하고 지나가고 이해하고 이런 것에 강점을 두지만 여성성이라는 것은
이해 이전에 어떤 하나의 여성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전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니 상으로보다는 이 총장도 하나의 연인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긴장감을 주면서, 그러면서도 상대방에게 굉장히 배려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 때로는 상대방이 이 어떤 나의 느낌이 전달이 안 됐을 때는 좀 투정도 부리고 그런 마음, 그러나 굉장히 뭐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 보지 않으면 보고 싶어지는 마음, 또 이 무엇인가 듣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열린 가슴을 가지고 있는 연인이 훨씬 어머니보다는 포괄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네. 그래서 취임하신 지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 학생들하고의 연인 관계는 얼만큼 진척하셨나요? 그래서 그동안 방학이었어요. 그렇군요. 방학이었지만 이제 개학하고 이제 학생들을 만나고 또 방학 전에 잠깐 만나고 이랬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이 많이 학생들하고 갖겠죠. 근데 거기서 어떤 연인 관계를 어느 정도 진척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제가 이런 말이 적당한 대답이 될까 생각하지만은 저는 이제 어떤 총장의 권위라든지 근접할 수 없는 어떤 엄격함, 그런 것을 좀 벗어버리고 제가 학생들을 찾아가면 식당에서도 이렇게 찾아가서 이야기 나누고 연인은 자꾸 찾아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뭐 길에서도 지나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뭐 이게 차 타고 지나가다가도 이게 눈짓을 보내주고 그러면서 이 관계를 맺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상당한 진도가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기 같은 그런 취임사,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도 보면은 이 시가 그냥 부드럽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총장님은 시인으로서의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시인으로서 이렇게 그 총장이라는 경영직에 이렇게 도전하실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거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요. 그 시인이 총장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제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장단점이 있어요. 시인이 총장이 돼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좀 시인이 총장이 됨으로써 참 좋다 이런 것은 뭐냐면 이 상대방의 마음을 쉽게 열 수 있다. 이렇게 내가 먼저 열으니까 상대방도 얼른 쉽게 다가갈 수 있다. 또 그 유연한 그런 가슴을 가졌다는 거, 그것이 좀 좋은 점이고, 그 다음에 시인은 감각이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남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학생들 하나를 대할 때도 굉장히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까를 쉽게 캐치할 수 있고, 또 내 마음이 그 학생에게도 전달될 수 있고, 교수들에게도 그런 같은 쉽게 이 감각이 통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시인 총장으로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또 달라져야 한다면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달라진 것이 이제 학생을 대하는 것, 구성원을 대하는 태도인데요. 우선 어떤 권위의식을 버린다는 거. 그것이 저는 그것을 참 좋게 생각하는데, 또 저를 이렇게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은 되게 불편해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권위가 없어집니다, 총장이.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잘하는 건가 생각하다가 그냥 저는 저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학생들이요? 네, 학생들이 친근감을 갖는다는 거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경계하지 않고 쉽게 다가온다는 거. 이렇게 시원한 야외 자리를 했습니다. 네, 이게 편안한 자리인 만큼
전 총장이로서가 아니라 최문자 시인으로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집을 출간하셨던데요. 네. 이게 출간 이야기 좀 주시고 책 소개도 좀 주시죠. 저의 시집은 이번에 출간된 시집은 랜덤하우스에서 출간했고요. 이 시집 제목은 그녀는 믿는 버릇이 있다. 이 제목인데 이 시집이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된 적도 있고 재판하고 또 계속 3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가에게 책이 많이 팔린다는 건 최고의 영광이지요? 예, 좋은 일이 기쁜 일이죠. 네. 그 무려 5번째 출간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단 한 번도 이 출판 기념회 그런 걸 안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시집을 낼 때마다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어요. 이제 옷을 다 벗는 그 발가 벗는 듯한 느낌 때문에 또 이것을 여러 사람 모인 자리에서 그런 기념회를 하는 것이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했는데 맨 마지막 이 시집은 다른 책, 그 최문자의 시세계라는 평론집이 나오면서 이건 그냥 같이 하게 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출간을 하셨는데도 많은 독자들이 만들어졌고 좀 축하드립니다. 그 제목에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은 내용이 너무 좋았겠죠.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 생명이랄까, 뭐 고통, 사랑, 종교적인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매 작품마다 물론 뭐 다 같지는 않겠지만은 총체적으로 다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담아내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갖고 글을 쓰시는지요? 예, 그 시인이 시를 쓸 때는 뭐 내가 이것을 나타내야겠다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언뜻 다가오는 게 있어요. 다가오는 게 있는데 그 모티프를 찾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면은 자기가 어떤 그 수없는 사물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돼요. 너는 왜 그러느냐? 무엇 때문에? 그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수없이 질문하는 것이 즉 시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걸 쓰겠다 이렇게 작정하는 거는 시를 쓰는 그런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독자들이 형성됐잖아요. 일상의 삶에 질문을 하면서 글을 쓰셨는데 특별한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시인은 자기 시에 대해서 그 굉장한 독자들이 자기 시에 대해서 관심과 매력을 갖기를 그 어떤 숙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잘 쓰는 시인일수록 독자들이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시가 좋은 시인가 아닌가 보면은 많은 독자의 가슴을 움직이고 있다면 그건 좋은 시거든요. 그렇게 시비를 가지면서 많은 작품을 만드셨는데 지금까지 총 분량으로 보면 한 몇 편의 시를 쓰셨다고 생각하세요? 뭐 수없이 많이 썼죠. 발표된 것만 해도 뭐 1000편에 이르지만 저는 그런 시를 쓰는 데 있어서 몇 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시를 썼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들은 시집을 많이 내는 시인은 평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샘물을 다 파고 또 파면 어떻게 되겠어요? 흙탕물이 나오잖아요. 고인 다음에 파내고 또 고인 다음에 파내고 해서 윤동주 같은 시인이나 기영도 같은 시인은 한 권의 생애에 한 권의 시집이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한 권의 시집을 남겼지만 모든 독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시였어요. 100권의 시집을 내면 뭐합니까? 거기서 한 편도 건지지 못하는 시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라는 것은 어떤 양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고 정말 많이 쓰는 것을 목표로 할 때 시가 늘어지고 평가받지 못한다는 그렇게 말씀은 주시지만 작품량이 많은 걸로 다 알고 있거든요. 대중들이 좋아하는 대중 가수들 자기의 노래가 많아서
뭐 콘서트 하거나 그럴 적에 자기 가사를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종종 봐왔거든요. 혹시 최 교수님께서는 자기 시에 대해서 다 기억을 못 하시는 그런 부분들 혹시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어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 우연히 보니까 네. 거기 제 시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네. 제 이름하고. 네. 근데 읽어보니까 아, 내가 이런 거 썼었나. 언제 이 사람들은 이거를 여기다 찾아서 붙여놨을까. 발표되지 않은 시였었나요? 아, 발표된 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또 어떤 독자들이 네. 이제 그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이 시가 참 좋습니다 하고 뭐 감동적이었습니다 하고 이 메일을 보낼 때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 이 시가 내가 썼었나 참 좋다. 막 저 자신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네. 참 얼마 전에 그 문학 잡지에서 인터뷰한 기사를 봤는데요. 선생님만이 그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 뭐 문학의 요람지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곳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문학하는 사람은 그 문학의 뿌리가 되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네, 자기만의 각자. 네. 그런데 이 유년 시절을 어떻게 보냈느냐, 또 어디서 보냈느냐, 무엇하며 보냈느냐 하는 것이 문학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 문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원체험이라고, 그 원체험, 또 추체험, 나중에 겪은 것을 이제 추체험인데, 그 요람지는 다 있죠. 그게 시 전편에 흐르고 있어요. 그 작품에서. 근데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 그 피란 간 곳이 있어요. 그래서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인데 거기는 어떠냐면 앞이 금강이고 뒤에 산세가 좋은 산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피란을 가서 거기서 아주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항상 제 문학에서도 그런 것들이 숨쉬고 있어요. 또 음식이 어렸을 때 음식이 이렇게 성장해서까지 좋아하듯이 그것이 시편 어디에나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을 저도 느끼거든요. 이 시대 젊은 학생들도 선생님 같은 그런 원체험, 그 정신적 요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다 누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그런 기회가 있어도 그 작가가 느끼거나 어떤 작가에게 생명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상상력이거든요. 그 어떤 대상이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상상력이 동원되지 않으면 작품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심과 집중과 느낌과 들을 수 있는 귀, 느낄 수 있는 감각 이런 거 그것이 상상력을 휘돌아서 나올 때 작품이 되는 거지 누구나 그런 체험이 있다고 그래서 다 작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더 진한 체험이 있을지라도 작가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근데 그러한 이렇게 감성, 감각, 감성이 풍부해야 되는데 현 시대는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문화적 차이, 다양성들 때문에 학생들이 시를 접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이 있잖아요. 네, 그거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시라는 것이 꼭 어떤 아름다운 것에 호소하면 안 돼요. 정말 기가 막히게 삭막하면 삭막한 것에다 대고 메마르면 메마른 것에다 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시예요. 그러니까 시가 아름다운 것만 추구해서는 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시대의 어떤 삭막한 것에 대해서 어떤 가슴이 움직인다. 그럼 그 삭막함을 노래해야 돼요. 또 어떤 치열한 거에 대해서 가슴이 움직인다. 그럼 그 치열함에다 대고 집중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름답고 서정적이고 이런 것들만이 시의 재료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시인으로서 지금의 젊은 작가들, 지망생 또는 학생들한테 충분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근데 그 젊은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아, 그러세요? 예. 말씀 주세요. 네.
요새 그 작가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큰 학생들은 많아요. 그러나 작가가 되기까지의 그 험한 고통을 겪으려고는 하지 않아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작가가 된다는 거. 남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그 사람보다 훨씬 많은 어떤 지적인 것과 느낌과 감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겪지 않고 작가가 쉽게 되려고 하는 열정이 아주 적은 학생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가벼운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말씀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다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도 알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이 이런 창작 활동을 한다든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나요? 네,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미 문학을 보면은 그 2000년의 역사를 가졌는데 그 영미 문화권에 거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삶이 즉 문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태여 작가가 그 이야기를 쓰지 않더라도 삶을 이야기하면은 그 문학이 되는 거거든요. 저도 제가 크리스찬이다. 어떤 크리스찬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도 문학이 곳곳에 그것이 배어 있고 그것이 용에 대해서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종교도 또는 가정도 사회도 다 하나로다가 연결된 다른 삶이 아니라는 말씀.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 가족들도 많이 그 기쁨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다가 작가로서의 엄마 또는 총장으로서의 엄마 또는 사회인으로서 엄마 어떻습니까? 가족들의 반응은? 하나도 성실하게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가장 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은 시인의 역할이고 또 딸들도 시인 엄마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총장 엄마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많은 응원을 보내요. 그래서 딸 셋이 저에게는 후원자입니다. 네. 따님들도 혹시 시 생활, 문학 생활을 같이 하고 또 가르치셨고 뭐 했습니까? 저 딸 셋이 다 어떤 예술적 감각이 다 있어요. 그래서 큰 딸은 제가 시를 쓰면은 평론도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벌써 걔가 다 엄마 이건 먼저 시보다 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인데 지금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막내딸은 이제 음악을 하고 있고. 그래요. 예술가 집안이네요. 예. 그래서 그런가요? 그 이력에는 안 나왔지만은 초등학교 시절에 또 교직에 계셨다고 들었어요. 엄청난 열정을 가진 여자 선생님, 뭐 이런 칭호를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이 교편을 잡은 적이 있었어요. 이제 복잡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데 처음 제가 갖는 직장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다 그래도 40대가 넘은 그런 제자들을 오래간만에 몇십 년 만에 만나요. 만났어요. 네. 오랜만에 만나서 나눈 추억담을 듣고 싶은데요. 우리 제자들은 선생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던가요? 저는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잊어버렸는데요. 애들은 다 하나씩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같은 그런 선생님이어서 같이 고무줄 놀이도 하고 뭐 같이 놀았던 같이 노는 선생님 그런 굉장히 열심히 가르쳤던 선생님 그렇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원체험을 주신 선생님이군요. 우리 제자들하고 이렇게 뒤늦게도 만나고 그랬는데 앞으로 하시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총장직 4년 동안 이제 헌신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여기에다가 헌신하려고 그러고요. 이것이 끝나면 저는 시골에 가서 시를 쓰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좀 비도 오고 그래서 이제 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음이 생동하는 교정에서 총장님, 또 시인, 또 어머니, 그리고 여인과 같은 우리 최문자 총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장시간 말씀 나눈 거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